니어쇼어링 효과라고 하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이었는데 아이러니하도 이게 멕시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니어쇼어링 효과가 생겨나면서 멕시코의 페소화 가치가 20여 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트럼프가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년 만에 거의 한 페소화 가치가 23%가량 하락했습니다. 요새 그 한류가 유행인데요. 재밌게도 K 드라마가 가장 많이 먹히는 것은 원주민들이 사실은 그 시베리아를 건너서 아메리카를 건너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같은 몽골리아인들이거든요. 원주민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K 드라마에 대한 반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K-팝은 전체적으로 다 인기가 있는데 K 드라마는 사실은 어떤 한국적인 정서에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특별한 경제여행, 세계 경제여행.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로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함께할 이재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명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지였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19세기 초반에 독립을 하면서 이전에는 스페인령 아메리카, 포르투갈령 브라질로 불리던 지역들이 이제 식민지를 벗어났으니까 새로운 명칭을 찾아야 됐고,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이기 때문에, 로망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가 그 로망서를 사용한다는 뜻에서 라틴 아메리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크게 언어권으로 스페인어권과 포르투갈어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포르투갈이 식민지였던 브라질,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스페인어권,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스페인령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한 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스페인령 아메리카는요, 그 독립 이후에 크게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지역, 그 다음에 중미 지역, 남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지리적 특성은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남미 같은 경우에는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안데스 산맥의 동쪽에 있는 브라질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있고요. 또 안데스 산맥의 서쪽에 있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등의 국가가 있습니다. 또한 남미의 북쪽에 있는 콜롬비아와 중미의 제일 남쪽에 있는 파나마 사이에는 다리엔 갭이라는 정글지대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정글지대를 지나면서 중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미 지역에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이런 국가들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미의 멕시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보통 라틴 아메리카를 중남미라고 하는데요. 멕시코를 중남미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인들은 스스로를 노르테 아메리카노, 그 북미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와 미국 간에 맺어진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노스 아메리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1994년에 맺어진 이후부터는 더욱더 중남미에서 멕시코를 분리시켜서 멕시코를 북미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과 멕시코는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중남미라는 명칭보다 멕시코까지 다 포함시키려면 라틴 아메리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단 그 권역별 특징은 스페인어권인 스페인어권 라틴 아메리카와 포르투갈어권 라틴 아메리카, 즉 브라질로 나눌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사실은 비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라틴 아메리카의 그 독립 이후에 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에 크게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구조는요, 미국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과 대서양 연안에 면한 유럽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크게 멕시코와 그다음에 중미 국가, 남미의
그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서양 연안 국가와 태평양에 연한 그 칠레를 포함한 이런 국가들은요, 그 코노수르라고 해서 원뿔 모양의 원뿔 국가라고 하는데요. 지도를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브라질과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해당이 됩니다. 그 칠레를 포함한 이들 국가들은요, 독립할 때까지는 사실 인구가 거의 없던 지역이었고요. 독립 이후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유럽에서 유럽인을 받아들이면서 인구의 90% 이상이 유럽계 백인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나 메스티소, 호녀라인 메스티소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는 틀리게 19세기 중반 이후에 유럽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했던 관계로 사실은 문화도 유럽 쪽인 것에 더 강하고 법적인 면에서도 또 무역 질서도 그 유럽과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대서양을 통해서 유럽과 무역을 하면서 성장해 왔고요. 따라서 경제 구조가 유럽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 19세기 말 이후에 패권 국가로 성장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게 된 멕시코와 중미 국가들, 또 남미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미국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이 기본 구조가 오늘날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흘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구성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원뿔형 국가 코노수르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같은 나라들이 백인 인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반면에 볼리비아나 페루 같은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국가들은 원주민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외에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나 멕시코 같은 국가들은 메스티소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성원이 메스티소 비율이 높냐, 원주민 비율이 높냐, 아니면은 백인 인구 비율이 높냐에 따라서 정치 질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화적 배경들이 많이 틀려집니다. 요새 그 한류가 유행인데요. 재밌게도 K 드라마가 가장 많이 먹히는 것은 원주민들이 사실은 그 시베리아를 건너서 아메리카를 건너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같은 몽골리아인들이거든요. 원주민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K 드라마에 대한 반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원주민 비율이 높을수록 K-드라마, 한류에 대한 반응이 더 높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K-팝이나 K-드라마, 한류 팬클럽이 제일 많은 데가 페루입니다. 네, 그리고 멕시코도 많고요. 이런 지역들은 이제 원주민 인구와 메스티소 인구가 많은 거고, 우리가 하나 얘기한 게 안데스 산맥을 넘기가 힘든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K-팝은 전체적으로 다 인기가 있는데 K-드라마는 사실은 어떤 한국적인 정서에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브라질 쪽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쪽 같은 안데스 산맥 동쪽에 백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그 메스티소나 원주민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는 정서적인 공감대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요새야 뭐 워낙 글로벌하게 하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뭐 브라질이든 뭐 미국이든 백인 인구 뭐 상관없이 인기가 있죠. 근데 정말 뭐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다룬 드라마들 있죠. 대장금이나 뭐 옛날 같으면 요새 뭐 이런 류의 드라마들은 아무래도 원주민이나 메스티소 인구 많은 쪽에서 더 많이 호응을 받는 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브라질과 멕시코가 차지하는 경제 비율이 3분의 2가 됩니다. 현재 멕시코의 전체 경제 규모가 브라질에 이어서 2이기 때문에 아마 라틴 아메리카 전체 GDP의 27%에서 30% 정도를 멕시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경제 작년까지 굉장히 잘 돌아갔습니다. 니어쇼어링 효과라고 하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최근 들어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멕시코에 생산법인을 두고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무관세로 USMCA를 활용해서 미국에 수출하게 됐기 때문에요. 멕시코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 됐고요. 이전까지는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이게 멕시코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이었는데 아이러니하도 이게 멕시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니어쇼링 효과가 생겨나면서 멕시코의 페소화 가치가 20여 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트럼프가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년 만에 거의 한 페소화 가치가 23%가량 하락했습니다. OECD는 올해 멕시코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3%로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멕시코 경제는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의 멕시코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잡은 건데요. 이것은 앞으로 트럼프와 USMCA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고수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프타가 체결되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비교 우위에 기반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혜택을 본 건 멕시코의 중부 케레타로 공업지역과 북부 공업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가 늘면서 굉장히 공장들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됐고요. 반면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항하는 멕시코 농산물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 위주의 남부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또 농업 위주의 남부 지역은 원주민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1994년 나프타가 체결되니까 가장 크게 반발한 게 남부의 농업 지역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반발한 게 역사적으로 차별받았던 원주민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던 치아파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치아파스 지역에서 사파티스타 농민운동이 일어나서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나프타가 체결됐고 USMCA 가장 타격받는 것은 멕시코의 농업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